어휘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독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어휘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하게 도와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전의 영상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또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일한 어떤 능력이 아니고 어떤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지식의 복합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오염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죠. 종이에 어떤 책에 오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 오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죠. 단어를 보면 우리는 여기 오염이라고 써 있네. 그렇게 그 단어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누구다 라고 그 마주친 사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아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염이라는 단어를 알 때 제일 먼저 그 단어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가 글자를 보고 써 있는 글자를 봤을 때 그 글자의 조합을 이응, 오, 이응, 여, 미음 이런 식으로 각 모음과 자음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걸 조합을 시켜서 글자를 이루면 그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단어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단어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이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나면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 따라오는 생각이 그 단어가 사용된 어떤 방식 또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그러면 오염이라고 써 있어. 이렇게 단어 이름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문장 안에서 오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면 우리는 그때는 단어 이름을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고 오염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그 단어에는 1번 의미로 쓰여져 있어 2번 의미로 쓰인 거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일단 단어를 모르면 못 알아차리고 그냥 읽을 수만 있겠죠. 그러니까 오염이라고 써 있다는 알고 단어를 모른다면 그냥 읽을 수만 있고 의미를 파악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안다면 오염은 하고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오염이 되었다라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데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휘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단어에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홍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두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아직 좀 어려서 오염은 그냥 분홍색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모른다고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그러면 그건 실제로 그 어휘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휘력으로서는 두 번째 의미는 조금 잘 모르는 그런 어휘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에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휘력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뭐냐면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단어에 관련된 지식, 단어의 의미들을 얼마나 빨리 떠올릴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오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써놨기 때문에 단어를 보고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연거푸어 있게 되죠. 여러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게 문장이고요. 그 문장들이 또 여러 개 쫙 있는 게 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에는 뭐 짧은 글이면 뭐 50단어, 한 3, 4문장, 하지만 100단어, 200단어, 300단어 또는 그 이상으로 단어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을 때 우리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짧게 시선을 머물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짧게 머무는 순간에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불러냅니다. 자, 그런데요,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그 단어를 만나서 단어의 뜻을 불러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천천히 떠오르고 만약에 단어를 잘 모른다면 천천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거나 그래야 돼요. 이제 그런데요, 글을 보통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읽으면 적당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때 주어지는 어떤 그 시선이 멈추는 시간 동안에 단어를 연상해야 되는 그 속도를 읽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거겠죠. 자신이 시선을 이렇게 보내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그 속도 안에 적절한 의미를 찾아내거나 또는 약간 변형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읽고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단어에 대한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채 그 문장에서 시선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씩 이제 어휘의 어떤 의미들을 그 문장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이런 식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들이 때로는 좀 능숙하지 않고 서투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휘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휘에 관한 이제 능력들, 즉 지식과 사용한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걸 이제 연상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미라고 얘기하는 그 어휘에 관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휘 또는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오염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지금 여기 노란색의 기형아, 식약청, 일본 원전 방사능 폐수라는 것하고 동일하지는 않아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폐수는 오염된 물질이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폐수 또는 뭐 바다가 오염됐다, 원전 방사능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기사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폐수보다도. 자, 그 다음에 오염하니까 기형아나 식약청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식이에요. 연상 지식. 그런데 아까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단어를 연상하는 속도 또는 그 이제 뭔가 단어를 여기 그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차리는 이런 속도, 능숙함이 달라진다고 한 것처럼 이러한 연상 지식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인상적으로 그 단어와 연결됐는지에 따라 연결 강도가 틀려집니다. 연결 강도가 틀려지면 가장 강한 연결 강도를 갖고 있는 게 그 해당 단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뉴스를 보고 방사능이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뭔가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낸 그것 때문에 그 일대의 어떤 해산물들이 오염이 되었대. 이런 것들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랬다면 이제 오염하면 방사능 또는 후쿠시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그 연결 강도가 제일 큰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러한 연상 지식들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독서했느냐, 얼마나 지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연상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에 대한 것만 알고 연상 지식이 없어서 글을 읽을 때 연상되는 여러 가지 어떤 풍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전적 의미만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사전적 의미도 보통은 좀 약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책에서 어떤 단어를 본다면 그 단어의 이름을 빨리 알아차려서 단어를 빨리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빨리 인식함으로써 그 단어 이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단어의 여러 의미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떠오름이 능숙하게 되도록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본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지식들을 빨리빨리 떠올릴 수 있고 또 조금 다양한 문맥에서 그 적절한 의미들을 떠올리고 또 문맥에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억제시키고 밀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다양한 용법과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단어들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휘력이 어떻게 읽기 이해에 사용되는지 적용되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읽기 유창성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글을 읽은 것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듣고 이해하는 거라면 그것은 뭐 듣기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독해는 읽은 것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자, 잘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눈앞에 써 있는 어떤 글자, 그게 컴퓨터 화면이든 스마트폰 화면이든 또는 책이든 뭔가 이렇게 문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를 알아봐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단어임을 알아차리는 거죠. 누구, 그러니까 아는 사람, 저쪽에서 사람이 한 10명이 걸어와요. 그런데 다 내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누구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아봅니다. 그걸 이제 단어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단어 인식은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아까 제가 어휘력의 구성을 보여드렸을 때 그 어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도식화한 그 그림을 약간 90도 회전시켜서 밑에 해놨습니다. 즉 환경 오염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환경이구나, 이게 오염이구나 이런 걸 알아보고 그 단어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그 각 단어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단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단어들과 단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단어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인식했을 때는 단어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죠. 환경, 오염. 그런데 이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말하자면 문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이라고 했을 때 환경은 오염을 뭔가 수식하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라는 게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조사 같은 거, 조사가 하는 기능이고요. 그 조사를 우리가 읽을 때는 띄어 읽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표시한 것처럼 환경 오염을이라고 띄어 있는데 붙여서 환경 오염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이름을 볼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관계를 볼 때는 어떤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 의미도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저 흑백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무채색으로.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띄고 오염. 오염에는 을이 붙어 있는데 오염을 다음에 막기 위해서는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을 나타내잖아요. 목적어를 나타내니까 을하고 그 다음에 띄워주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 띄어 읽고 어디를 좀 더 짧게 띄어 읽느냐, 붙여 읽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법적인 인식을 재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음절을 정확하게 읽고 띄어 읽는 부분도 정확하게 띄어 읽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 문장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단어를 알아보고
문장 처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것이 읽기 유창성이에요. 그래서 읽기 유창성이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문장이나 글을 이해하기 위한 그 이전 단계, 읽는 것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해의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해력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측정할 수도 있다. 그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은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읽기 유창성 검사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읽기 유창성 검사가 표준화된 검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에 계신 김동일 교수님이 만든 바사라고 하는 그 읽기 능력 평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오염을은 붙여서 읽고 환경 오염을 하고 조금 띄죠. 그 다음에 막기 위해지만 막기 위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자, 그 다음에 막기 위해 다음에 좀 더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할 때 쉬는 것보다도 조금 더 길게 쉽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자, 다 같이도 이게 뭔가 측정을 해보면 다 같이인지 다 같이인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느낌은 좀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측정해 보진 않아서 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다 같이 하고 살짝 조금 더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읽기 유창성은 음절을 정확하게 읽는지 바꿔 읽지 않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읽는지 그리고 띄어읽기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위한 그 준비 단계를 잘 하느냐는 거예요. 유창성 자체가 나쁜 사람도 있고요. 단어를 빨리빨리 그 단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창성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읽기 유창성이 안 좋다는 건 단어 인식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글자를 보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난독증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게임이나 또는 문자 같은 거 또는 웹서핑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시선이 제대로 이 문장을 주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럿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맨 위와 맨 아래 그 가운데 또는 살짝 위쪽을 제대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문장 위로 이렇게 떠서 간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그거부터 시선부터 눈에 글을 제대로 보도록 했더니 막 눈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다가 글자를 제대로 보면서 읽으니까 그 글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느낌이었네가 막 마음속으로 다가오더라. 전에는 읽고는 있는데 그냥 무슨 내용인지 전혀 나랑 무관한 것 같았지만 제대로 보는 것만 했는데도 바뀌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글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 글의 의미에 접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고 아예 글자를 안 본 게 아닌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죠. 저게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 어떤 인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글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 의미를 빨리빨리 마음속에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글자를 보는 순간은 정말 짧기 때문에요. 시선이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서 멈추어 있는 것은 어떤 그 소설 박완서 씨 작가의 그 소설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을 때 0.24초 정도 걸렸습니다. 0.24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0.24초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는 그러한 그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짧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짧게 멈추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 유창하게 의미를 떠올릴 수 있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창성은 그렇고 그 유창하게 읽기 위한 어휘력은 바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 단어들을 우리가 만나서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조합의 다양한 경험, 그 어떤 형태들, 그 문장들을 많이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요. 이건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오염의 또 다른 예문이에요. 무분별한 외국어의 사용으로 우리말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오염은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그 오염에서 두 번째 하늘색 네모 안에 들어있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오염 밑에 써놨는데요. 순수한 것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버림. 자, 그러면 그냥 오염, 이거는 두 번째 의미야. 근데 오염이 그렇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맥락에 따라, 즉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무분별한 외국어라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외국어가 뭡니까? 내가 태어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외국어라고 하죠.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어의 사용으로, 무분별하다는 게 뭡니까? 분별 없이. 자, 분별 없이는, 그럼 분별 없다는 게 뭡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분별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절할 때 쓰지 않고 갑자기 마구 사용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라고 한다면 무분별한 외국어가 바로 어떤 더러운 것 또는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뭐와 다른 것? 우리말과 다른 것. 자, 외국어라는 단어의 의미나 무분별하다라는 의미에 다 이미 원래 갖고 있었던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 여기서 무분별하다는 의미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읽는 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어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오염이 순수한 것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버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순수한 것은 우리말이고 외국어는 바로 더러운 것 또는 뭔가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하지만 그게 의무 맥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약간 수리적인 쪽에 좀 더 능숙한 분들은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의미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염은 그냥 뭔가 물리적으로, 특히 물리적인 내용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게 섞여서 더러워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좀 쉽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분들의 어떤 그 이해하는 방식은 그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금 변형시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지고대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에 써 있는 것 외에 어떤 깊은 이해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휘는 여러 가지 많이 만나야 되고 만나면서 각각의 문장에서 사용되었던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사전에 돼 있는 의미, 고정적 의미가 아니라 유동성 있는, 융통성 있도록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보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벽돌처럼 언제나 그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레고 조각처럼 언제나 같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갔을 때는 조금 형태를 바꿔줘서 어디다 끼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찰흙덩어리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양을 바꿔서 맞춰서 끼우는 거죠.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자신의 형태가 많이 바뀌진 않지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해서 끼울 수 있도록 이제 모양을 그러니까 그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그 끼울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능숙하게 사용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불러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연습들이 안 되어 왔거나 또는 그렇게 어휘를 습득해가는 어떤 방법이 장착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어휘력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어휘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단어를 단순하게 그냥 막 외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갖고만 있을 장롱면허처럼 넣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쓰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휘에 관한 지식들과 경험들을 쌓아서 언제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에서 만나더라도 그 의미를 신속하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